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거는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난다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누구든 다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굉장히 효율이 높은 일들이었습니다. 광고 일도 그렇고 아마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항상 최대치의 어떤 그 효율을 뽑아내야 되고 예를 들면 녹음실에 가서 제가 요 카피는 조금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거나 잘 안 들리게 녹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미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똑똑하게 발음돼야 되고 최대치로 녹음이 돼야지 왜 잘 안 들리게 녹음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태까지 제가 속해 있던 세상은 항상 그런 식이었죠. 분명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빡빡하게만 사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잘 사는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또 제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빈 구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수한다고 제가 큰일 나거나 아니면 뭐 세상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할수록 인생은 즐거워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다 돈과 연결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했던 거는 월조회라는 걸 만들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월조회는 뭐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광고회사로 들어가려고 잠깐 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돈도 별로 없고 저랑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놀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를 보러 가자. 조조 영화를 개봉관에. 그래서 만들었죠. 월조회. 물론 회원은 저 하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할 때였었어요. 30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와 같이 영화를 볼 사람은 없었죠. 저 혼자 월요일이면 가서 아무도 없는 또는 한두 명밖에 없는 커다란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으면은 너무너무 또 슬퍼졌어요. 서글퍼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막 열패감이 밀려오고 냉탕 온탕을 막 오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들은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당분간은. 이런 생각을 했죠. 공처가의 켈리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SNS에 올리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올리니까 아내가 그러지 말고 컨셉을 좀 가져봐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출판기획자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출판기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처가의 켈리라고 이름을 붙여봐. 사실은 애처가인데 저는 애처가라고 하면 너무 재수없기도 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무서워하는 공처가가 재밌겠다 해서 공처가의 켈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울 점이 많아서 같이 사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부르는 걸까? 뭐 이런 식의 언어 유희를 겸한 공처가로서 쓸 수 있는 이야기들. 아내 이름이 혜자예요. 그리고 고양이 이름이 순자입니다. 그래서 혜자, 순자와 살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처가의 켈리를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남자들은 공처가 켈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걸까? 아내가 화를 낼 땐 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쓰면은 아주 반으로 갈립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남편한테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아내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만들어 본 명함이었어요. 명함에 뭐라고 썼냐면, 광고회사에 다녔지만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다니는 현성준. 그리고 다짜고짜 그냥 전화번호만 있는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이 명함을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이걸 보신 분들 중에 이 명함 좀 제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회사 얼마 전에 그만뒀는데 이 명함 갖고 다니고 싶어요 해서 제가 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같지만은 나름 또 재미도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리고 글을 쓰려고 제주도에 한번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저 혼자 제주도에 가서 한 달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남의 집에 가서 있었는데, 텅 빈 집에서 있다가 하루는 스카치 테이프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서 빨간 매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이 나왔어. 근데 그냥 매직이지 뭐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게 매직이지만 영어로 하면은 매직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마술이잖아.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직을 옆에 놓고 그 매직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집에서 매직을 찾았어. 어느 집에서든 마술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 별거 아닌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런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처가의 켈리를 쓰는 것도 그런 거에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처가의 켈리 말고도 정말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하다 토요일이라는 독서 모임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소설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놀랬어요. 후배 카피라이터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 소설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외국 소설, 뭐 특히 일본 소설 이런 건 읽어도 한국 소설을 뭐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읽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작가들이 요즘 소설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좀 책을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책을 1시간 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술을 마시자, 이런 모임을 만들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을 한번 지어봐 라고 아내가 또 얘기하길래 독한 토요일 어때? 라고 했다가 2시간쯤 후에 바꿨습니다. 독하다 토요일 어때? 하고 독하다 토요일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한 11명 정도가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회원이 바뀌는데 한 번 들어온 분들이 안 나가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회원들이 유지하고 있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6회까지 시즌 6까지 가 있어요. 독하다 토요일도 했었고, 독하다 토요일 멤버들하고 같이 어디 토요일 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서는 맛있는 음식점을 많이 알고 있는 젊은이랑 같이 만든 게 토요 시충단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벌레 충자가 아니라 충성할 충자를 쓰는 거죠. 먹을 것에 충성한 사람들, 뭐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다녔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후는 지금 모임은 잠전 중단됐지만 즐거웠었고요. 그리고 토요 워킹키는 뭐냐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괜히 걷다가 헤어지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도 그때 번개 치면은 나와서 같이 모여서 걷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이름이 왜 토요 워킹킨이냐면은 워킹에 킹이 들어있잖아요. 킹은 남자를 뜻할 수 있으니까, 왕이니까 거기다 여자인 퀸만 붙이면 걷는 남녀들이 되겠구나 해서 토요 워킹 퀸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쓰기에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 때나 글쓰기에 관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걸 메모를 했다가 그걸 칼럼으로 만들어서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어떤 실 팁들을 주는 건데, 제목을 How to Write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글쓰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뭐 그냥 그런 걸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였지?
근데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재밌네. 물론 당장 돈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SF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미국 소설가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마 최초의 흑인 여성 SF 소설가였을 거예요. 핸디캡들을 다 갖추고 있었죠. 흑인에다가 여성에다가 가난했고 학교도 많이 못 다녔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해서 훌륭한 소설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젊은 소설가들을 모아놓고서 글쓰기에 대한 몇 가지 충고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읽어라. 당연한 이야기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지 말고 딴 사람들의 책, 어떤 종류의 책이든 가리지 않고 꼼꼼히 잘 읽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에 가라. 이거는 어떤 클래스에 가서 돈을 꼭 내고 하라는 것보다는 딴 사람들에게 자기가 쓴 글들을 보여주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에게든 동료들에게든 어떤 글을 써서 같이 돌려 읽고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글이 골방에서 혼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써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매일 써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글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침에 글이 써지든 안 써지든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가서 앉아있는 거가 그런 루틴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지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갑자기 달려가서 쓰는 거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좋아질 때까지 고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저도 힘들지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소설가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 글을 써서 여기까지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또 고치란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글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글 쓰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쓴 글을 자꾸 들여다보고 고치면서 들여다보면 다른 생각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단점들이 보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간을 위해서 작품을 보내라. 거절당하면 다시 보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작가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말이고 작가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기니까 나 혼자 쓰고서는 찢어버리겠어. 사실 그러면 왜 글을 쓸까요? 일기를 쓰더라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내 글이 어떤지 보여주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감에 대해서는 잊어라.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영감을 줄 거다. 그렇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상상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갖고 놀아라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은 뭐 어렸을 때 들었던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들었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서 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괴물 짠 나오고 말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괴물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쁜 물을 강물에 오염시켰고 뭐 이런 식의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거기다 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기꾼으로 똘똘 뭉친 집안을 하나 생각해 볼까? 재밌겠네? 라고 했는데 그것만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짜로 거짓말해서 들어간 집에 지하실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거죠. 이거는 봉준호 감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중간에 멈춰버려서 대부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고 늘어져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거가 생각을 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거죠. 저희 집 이름이 성북동 소행성입니다. 사실은 성북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내가 장을 담그기 시작하면서부터 장독대를 만들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성북동을 알게 돼서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실제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은 11평밖에 안 되고 다 합쳐도 25평인데 그래도 좋았던 거는 뒤쪽에 이렇게 윗길로 가는 그 오솔길, 산길이 있었는데 거기를 저희 뒷마당처럼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장 계약을 하고 목수님을 소개받아서 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살게 됐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평생 남의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우리 집 이름 좀 지어봐 라고 하길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북동 소행성 어때? 작지만 행복한 별, 작지만 행복한 집이란 뜻으로 지었습니다. 한옥에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성북동 소행성 일기 이런 거를 또 연재를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한옥을 고치는 동안엔 제가 한옥 고치는 과정을 늘 써가지고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걸 읽고서는 공사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한옥에서 하는 게 나의 로망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성북동 소행성이라는 한옥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그냥 잠만 자고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소로도 쓰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못하지만 거기서 글쓰기 수업도 하고 요리 수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와 과거가 같이 오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성북동 소행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독하다 토요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일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 이런 거 재밌지 않아? 즐겁지 않아?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이야기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뎁다, 인생, 사랑, 삶 이런 거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보태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이런 거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글이 써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되고 그런데 아주 작은 자신의 이야기 또는 옆 사람 친구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의외로 술술 풀리는 거죠. 그래서 노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그것입니다. 한가한 시간에 뭘 하고 노는지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가하면은 뭘 해야 되지? 불안해가지고 자꾸만 일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연속극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MMORPG 오락 이런 거를 갖다 밤새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한가할 때 보면 어느새 책을 읽고 있거나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쓰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가할 때마다 바둑책을 보겠죠. 실제로 바둑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료들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보고 있거나 만들고 있거나 그러겠죠. 저는 글 쓰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을 쓰든 긴 글을 쓰든 글 쓰는 게 좋아서 카피라이터가 됐고 그랬는데 막상 남들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글만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얘기를 쓰고 싶었고 술술 읽히는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죠. 34. 비교적 늦은 나이에 부모님의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7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를 했다. 전화는 대부분 어머니가 받았고 아버지가 받는 날도 가끔 있었는데 그런 날은 정말 통화가 짧았다. 식사하셨어요? 그래, 먹었다. 어서 쉬어라.
네. 2000년 1월부터 2012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저녁 7시면 어디서든 전화를 했으니 횟수만 헤아려도 수천 통은 될 것이다. 내가 7시면 휴대전화를 손에 드는 것처럼 어머니도 7시면 전화기 옆에 가 계셨다. 통화가 길어지는 날은 어김없이 아버지, 형 얘기였다. 신세 한탄을 하고 싶은데 나 말고는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부터는 전화 거는 시간을 6시로 바꾸라 하셨다. 요새 내 아버지가 일찍 들어온다. 밖에 일이 없나 봐. 그때부터 나는 저녁 6시면 일을 하다가도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12년이나 매일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나 싶기도 한데, 특별히 제가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리스너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기억이 가장 살면서 잘했던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은 아내하고 저하고는 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게 막 부수고 다 합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놀지만은 두 사람끼리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밀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추동력을 얻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의 노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들 먹고 사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지금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뭘 딴 거 할 여유가 어딨어? 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가난해집니다. 먹고 사니즘 말고 다른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건 그거입니다. 일을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면은 이제 일만큼 노는 것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균형도 잡히고 훨씬 더 윤택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여태까지 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놀고 있지만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또 재미있는 놀거리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러 방청석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시기든 다시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